자, 월요일 7시에 시작하는 선제국어 라이브.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주에 저희가 설날이었어요. 그래서 설날을 한 주 쉬고 오늘 이제 2주 만에 여러분들을 뵀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난주 설날 명절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설날을 맞이하는 수험생들의 자세,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절대로 주눅들지 말고 우리는 수험생이다 라고 하는 자존감 가지고 한번 생활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지내셨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연휴가 좀 길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연휴 기간 동안에 적어도 한 과목이나 한 파트는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약속 지키셨습니까? 지금 보면은 도서실에 박혀 있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빡공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우 박수. 여러분들 어쨌든 열심히 그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라이브 들으러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오늘 문제 풀기 전에 저희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한번 해볼까요? 그 근황 토크 한번 해보면서 하도록 할까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영어 했어요. 괜찮아요. 뭐 영어 공부하셔야 되고요. 뭐 전공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 시간을 그냥 잘 쓰시고 오시면 됩니다. 한국사 한 바퀴 돌렸어요. 아유, 잘 하셨습니다. 아이고, 지포님, 그러셨구나. 설날 전주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마음 다잡고 연휴 때 할머니한테 꼭 합격하겠다고 약속하고 왔어요. 자, 이거 좀 약간 너무 좀 이렇게 슬픈 분위기에서 이런 건 좀 그렇지만 제 마음을 담아서 동달글 한 마리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이제 조금 몸이 좀 괜찮으셔서 오늘 라이브 함께 하고 계시는데, 소장님, 지포님께 좀 약간 분위기는 좀 안 맞지만 그래도 동달글 한 마리 드리고요. 어쨌든 각자 다 사연이 있잖아요. 근데 사연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어쨌든 합격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끝까지 저희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낼게요? 저는 바빴어요. 바빴는데, 이제 간만에 이제 가족들도 보고, 어쨌든 바빴죠. 바빴는데, 제가 이런 얘기 좀 약간 해야 되나? 약간 좀 미안하기도 한데, 왜 내가 이러면 미안하지? 제가 정말 몇 년 만에 극장을 갔어요. 몇 년 만에 극장 갔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고로 화제가 되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요즘 최고로 화제가 되는 영화 뭘까요? 설마라는 영화는 아니고요. 왕과 함께 사는 남자 그거 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영화를 저 혼자 보고 나니까 좀 약간 좀 미안하긴 한데, 여러분 조금 이따 합격하시면 또 영화관 갈 거잖아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몇 년 만에 간 것 같아요, 영화관을.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영화를 잘 보고 왔는데, 자, 세상에 있는 모든 즐거움은 제가 누리고 여러분들한테 스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과 함께 사는 남자 제가 스포하도록 할게요. 스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아무도 못 보게 해야지. 스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중 한 명이 돌아가십니다. 웃을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남주 중 한 분이 돌아가세요. 그 박지훈 배우님인가? 약간 그분이 돌아가십니다. 웃으면 안 될 내용인데 끝나고 나서 사람들 많이 울더라고요. 선생님은요? 저도 슬펐죠. 슬펐는데 어쨌든 간에 스포했어요. 그러니까 합격하신 다음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참 인간이 생이 얼마나 길다고 저렇게까지 좀 이렇게 간악하게 좀 하면 살까 이런 생각 들고 하니까 생각이 좀 많았던 그런 어떤 영화였습니다. 저는 박지훈님이 누군지 몰랐는데 아이돌 출신이시라면서요. 그래서 몰랐는데, 자, 어찌 되었든 간에 이번에 그 영화에서 어쨌든 정말 배우님들이 너무너무 연기를 잘해요. 너무너무 연기를 잘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제가 세상의 소식을 이렇게 지고 이고 와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어쨌든 간에 죄송한 말씀인데 국가직, 지방직까지 영화 보지 마시고요. 제가 스포를 해버렸습니다. 박지훈님이 돌아가세요. 그래가지고 스포했으니까 영화 보지 마시고 우리 열심히 공부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다. 왕과 함께 산 남자, 왕가 산 남자 아니에요? 왕과 함께 산 남자,
왕가 사는 남자죠? 왕과 함께 사는 남자가 아니라 왕가 사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제 제목도 잘못 얘기했네. 저 요즘 말을 너무 좀 잘못해. 얼마 전에 발레 있잖아요. 발레. 그 백조요수 있잖아요. 백조요수. 그리고 제가 계속 뭐라고 했냐면은 이 발레우스라고 했어요. 발레우스. 근데 너무 웃긴 게 제 친구도 발레우스라고 저도 발레우스라고 그러니까 저희는 문제가 되는 게 뭔지 몰랐어. 그랬더니 나중에 발레우스가 좀 이상한데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 백조의 그 호수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즘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왔다 갔다 합니다. 뭐 더 심한 얘기도 들었어요. 제 친구는 차이코프스키하고 메치니코프도 헷갈렸대. 섞어서 말했대. 차이코프스키하고 메치니코프랑 섞어서 말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제 정신 좀 바짝 잡고요. 저는 이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아, 신과 함께랑 섞였나? 나 신과 함께도 안 봤는데, 신과 함께 그거 저기 아니에요? 그 저기 뭐죠? 그 지옥 나오고 뭐 이런 거 아니야? 만화 원작으로 했던 거? 아, 그랬구나. 아,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그래서 어쨌든 왕과 함께 사는 남자가 아니라 왕과 사는 남자, 왕과 사는 남자였고 나중에 여러분들 6월 지방지까지 보신 다음에 볼만한 영화 같습니다. 어쨌든 밖에선 지금 이런 저런 일이 있어도 우리는 지금 4월 4일 북까지 그 다음에 6월 지방직화에서 힘차게 뛰어가야 된다. 자,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결승선을 향해서 속도 올리기 시간 단축 라이브 네 번째 시즌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을 월요일 라이브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자기 점검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명절을 맞이하는 수험생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나는 수험생이다 라고 하는 한번 테마로 이야기를 한번 잠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수험생이다. 이 정체성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저는요, 하루에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는가에 달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적으로 나는 수험생이다. 나는 열심히 공부한다. 뭐 나는 어떻게 한다. 이 정신적인 것보다 이 물리적인 시공간을 어디서 보내는가가 전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수험생이다 라고 하면은 그 의미 안에는 내가 하루를 보내는 그 시공간이 어디에서 시공간을 보내는가 나의 이 물적인 조건을 이렇게 규정짓는 시공간이 도대체 어디인가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여러분께서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거 이제 다시 명절도 끝났으니까 마음을 다잡고 나는 수험생이다. 나는 수험생이다라는 나의 정체성 어디서 찾을 것인가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가 여기서 좀 찾으면서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오늘 아까 어려운 문제가 있을 텐데요. 정답률이 좀 궁금한데 역시나 4번하고 5번입니다. 오늘 4번하고 5번은 비슷한 유형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 가져왔던 이유가 이 문제 유형이 뭐냐면 인역처 있잖아요. 그 인역처의 2차의 그 5번 문제인가? 그 문제랑 지방제에서 나왔던 그 문제 유형과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은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빈칸 추론 문제가 되는데 특히나 인역처 2차에서는 물론 그 문제가 이 문제보다 조금 쉽긴 했는데 앞뒤의 맥락을 보고 그 연도를 갖다가 특정하라는 게 나왔었죠. 그래서 앞뒤의 그 숫자랑 어느 정도 특정해서 기간을 한정해서 유추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오늘 그 문제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좀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역시나 4번하고 5번이 정답률이 한 50%뿐이 안 나왔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이런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봤어. 그치? 그리고 아무래도 약간 난도를 올렸기 때문에 라이브 때 한번 여러분께서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랑님께서 지금 네, 시원하게 다 틀렸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오늘 틀리시고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는 시원하게 다 맞아 뿌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1번 문제는요. 지금 현재까지는 정답률이 97%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그 공모선 너무너무 잘해. 과도한 사동피동 쓰지 마라. 병렬 구조 제대로 써라. 조사 제대로 써라. 생략 제대로 해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다음 중에서 공공언어 발음쓰기에 따라서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1번. 자, 정부는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시키다. 과도한 사동과 비동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전환했다. 시키다를 하다로 고칠 수 있으면 고쳐라. 이것이 되겠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병렬 구조가 되겠는데요. 토론의 참석자들은 업무 처리 효율화를 주제로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과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실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럼 이거 목적어 서술어죠. 그러면 이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목적어 서술어 써진 게
좋겠어요. 자, 병렬 구조 우리가 많이 했죠. 세 번째는 바로 뭐냐? 조사를 제대로 써라. 통통구청은 관영 차량을 일자리 희망버스로 개조함으로써 무엇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자, 로쏘라고 하는 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수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수단 플러스 알파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개조하는 것을 통해 예산을 절감했다. 이걸 수단으로 절감했다는 거잖아. 근데 이걸 갖다 개조함으로서? 로서는 자격인데? 자격이니까 수단을 쓰는 로서를 써야지 자격을 쓴 로서를 쓰면 안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투표 안내문은 2026년 요거 6월 요거 2일 끝까지 마침표 찍는 거. 자, 여기에 따라서 투표 안내문은 모든 세대에 발송됩니다. 이걸 왜 그러냐면은 4번이 이제 뭐였냐면 필요한 문장 성분의 생략되지 않도록 해라. 근데 여기를 보게 되면은 투표 안내문은 발송이 되는데 언제까지라고, 그쵸? 언제까지 나와 있는데 누구에게 발송되는지는 모르겠죠. 모든 세대라고 하는 게 이게 무정명사니까 모든 세대에 발송됩니다. 올바르게 조사까지 잘 썼네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부사를 넣어줬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맞게 됩니다. 1번의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자, 2번 문제 정답률 80%, 뭐 나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추론 중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 왜 이렇게 잘 풀어? 이 문제는 여러분들 예전에 그 피셋에서 나왔던 문제 선택지만 지금 좀 줄이고 바꾼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요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수빈이교 논리의 연습 같은데 그대로 실어놨던 것이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이제 잘 풀었어요. 제가 볼 때 좀 피셋 문제들 중에서도 약간 그래도 용이한 문제들을 제가 몇 개씩 가져서 보여드리는데 너무 지금 다 잘 푸시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면 체중이 줄어든다. 운동 열심히 하면 체중이 줄어들죠. 근데 운동하지 않았대. 뭐야, 정권을 부정했죠? 그러면은 결론 도출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나마나 얘는 안 됩니다. 정권 부정이 오류죠. 그 다음에 제 2번 문제 기억하세요. 2번 문제는 수빈이 겨운 논리에도 있고 올인원 논리, 그 논리 연습장에도 제가 실어놨던 문제가 되는데요. 뭐냐면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옳다면 이렇게 돼 있죠? 행성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전원의 존재를 가정해야만 된다. 자, 이게 사실은 절대 쉽지 않은 문제인데 사실 우리가 기본서에서 제가 보여줬던 예문이라서 더 잘 푸신 것 같기도 해요. 뭐냐면은 행성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죠. 주전원의 존재를 가정해야만 한다. 요 가로 반드시 쳐야 되고요. 요 안에 또 이런 식으로 조건문이 있어요. 다시 한번 조건문을 한국어로 바꿀 때 A이면 B다. A를 위해서 B를 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옳다면 행성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 주전원의 존재를 가정해야 된다. 근데 주전원의 존재를 가정하지 않는 것은 행성의 운동을 설명할 수 없다. 제가 뭐냐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문제를 다 잘 푸셨는데요. A이면 B이면 C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1번 전제인데 얘가 주 논리 연결사의 조건문이죠? 그러면은 정권을 긍정하든지 후권 전체를 부정해야 돼. 근데 2번이 뭐냐면은 not C이다 이렇게 쓴 거야. C가 아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결론이 뭐가 나오냐면은 B가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1번의 조건문은 다시 한번 얘의 정권이 참일 때 후권 전체가 참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쵸? 이렇게 부분적으로 쪼개가지고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당연히 X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제예요. 자, 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쥐가 후각력이 약하거나 탁월한 청각력이 없다면 이게 이제 저기죠, 정권이죠? 어둠 속을 빠르게 날아갈 수 없어요. 근데 박쥐가 어둠 속을 날아갈 수 있어, 빠르게. 자, 얘는 어둠 속을 빠르게 날아갈 수 없다는데 있다죠, 대우죠. 그러면은 이 전체 후권을 부정하면 정권이 부정되니까 이 전체가 부정이 됩니다. 자, 보세요. 선언문을 부정하면은 연언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박쥐는 후각 능력이 약하지 않고 청각 능력이 없지 않다. 즉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각력의 탁월함이 분명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보도록 하세요. 박쥐가 후각력이 약하거나 청각력이 없다면 빠르게 날아갈 수 없죠. 후권을 부정했지? 빠르게 날아갈 수 있죠. 그러면은 이 전권이 부정이 되는 거예요. 후권 부정이면 전권 부정이다. 후권 부정식이죠? 그러면은 전권을 부정하게 되면 선언문이 부정이니까 연어야 되겠죠. 후각 능력이 약하지 않다. and 그리고
탁월한 청각력이 없지 않다, 즉 있다가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를 갖다가 부정하면 연결되니까 약하지 않고 탁월한 청각력이 없지 않다, 즉 있다. 그러니까 얘도 참이고 얘도 참 연원문이니까 탁월하다. 자, 연원지 단수사를 쓰면 되겠습니다. 되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 그렇기 때문에 금방 나오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우리의 이론이 옳고 무지개에 대한 초기 조건이 정확하다 하면 여기서 끊어지죠? 정확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정확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옳다. 자, 이건 다시 한번 A이고 B이면 C이다. 근데 자, 여기서 후건이 C죠?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설명을 할 수 없다가 나와야 돼. 설명을 할 수 없다. 후건을 부정하면 그 다음부터 어떤 결론이든지 나올 수 있을 수가 있는데 얘는 후건을 긍정하고 있죠. 그럼 후건 긍정은 그쵸, 오류가 되는 것이죠. X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어쨌든 3번이 되겠어요. 그쵸? 잘하셨습니다. 따라서 자, 지금 보시면 2번의 정답률이 80인데 뭐 나쁘지 않고요. 자, 3번의 정답률도 똑같이 80이 나왔어요. 지금 오늘 봤더니 논리 좀 푸신다는 분들 좀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 뭐 잘 푸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3번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새로 발표된 정책에 대해서 갑을 병정무 5사람은 찬성이나 반대 중 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중간 기권 없다. 뭐 그쵸? 이도저도 아니다는 없다.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찬성이나 반대 중에 하나만 해야 돼. 찬반 의견이 나온 것 같을 때 찬성한 사람 수는 몇 명인가? 숫자를 물었어요. 숫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만약 갑이 반대하면 반대를 부정이라고 합시다. 을은 찬성한다. 2번. 만약에 을이 반대하면 정이나 무 한 명만 찬성한다. 자,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을이 만약에 반대하면 정이나 무 한 명만 찬성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죠? 둘 중에 한 명은 하지만 둘 다 하는 건 아니다. 지금 여기서 베타가 나오는 거지. 베타. 다시 한번 이거. 정이나 무 한 명만 찬성한다 뭐냐. 내가 A나 B 둘 중에 하나 뽑을 건데 둘 다 뽑지는 않을 거야. 아니면 두 번째. A나 B 중에서 딱 하나만 뽑을 거야. 베타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가 바로 베타적 선언이 되겠어요. 한 명만 한다. 세 번째. 갑이나 무가 찬성하면 병도 찬성한다. 네 번째. 을은 반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해보죠. 확정적 조건이 4번에 있기 때문에 4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을은 반대한다. 1번에 을이 반대하면 갑은 찬성한다. 근데 3번을 보면은 갑이나 무 둘 중에 한 명만 찬성하면 병은 무조건 찬성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현재까지는 갑을 병정무 중에서 을은 반대하고 갑 찬성하고요. 병이 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갑을 병 정무가 이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자, 이걸 보세요, 여러분들. 2번을 보면 나들이죠. 나들. 을이 반대하면 정이나 무 중에 한 명만 찬성하잖아. 그러니까 정이 찬성할지 무가 찬성할지는 모르겠지만 베타이기 때문에 이 중에 한 명만 찬성하는 거야. 한 명만, only 한 명만 찬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누가 찬성하니? 라고 묻게 되면은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누가 찬성하니?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둘 중에 누가 찬성한지가 아니라 몇 명이 찬성해요. 그럼 둘 중에 한 명만 되는 거잖아. 여기서 한 명, 두 명, 둘 중에 무조건 한 명. 우린 찬성 안 하니까 결과적으로 몇 명이 찬성하겠어요? 3사람이 찬성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아이고, 그래서 어찌되었든 지금까지 우리가 국문사론 논리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되게 오랫동안 사실은 월요 라이브를 쭉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꾸준하게 지금 들으셨던 분들을 비롯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국문사론 논리를 되게 잘해.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문제들이 적어도 이번에 국가직 지방직보다는 훨씬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잘 푸는 거야, 지금. 박수. 와,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현재 이제 출발선과 결성 모의고사까지 완강이 됐는데 강의가 더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혼자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문제를 혼자 풀다 보면 너무 또 혼자만 풀면은 잘못된 방식을 계속해서 고집할 때가 있어요. 고치지 못하고. 그래서 적절하게 강의랑 병행을 하면서 적어도 본인이 어렵다 생각하는 회차 정도는 반드시 강의를 병행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이 모의고사를 완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출발선과 결승선 모의고사가 이제 완강이 됐는데 여기에 좀 못 실었던 문제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보여드린 이 두 문제는 조금 예전에 만들어 놨어, 저희가. 왜냐하면 이제 시험 문제 약간 난도가 올라가면 바로 이제 넣어가지고 바로바로 이제 문제 제공해 드리려고 저희가 문제는 사실은 그 좀 이전에 만들어 놨는데 이 출발선과 결산은 넣지 않았어요. 왜? 좀 어려워서 넣지를 않았는데 그런 문제들을 지금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라이브 때 푸는 거야. 그러니까 라이브 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갖다 좀 틀린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히려 난도가 실제 시험과 유사한 이런 모의고사 때는 볼 수 없는 문제들을 좀 제공을 해드리는 것이거든요. 한 문제 한 문제 굉장히 한 땀 한 땀 힘들어서 만들어서 그쵸 여러분께 제공하고 있으니까 한번 오늘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짠! 여러분 지금부터 4번 문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는데 사실 제가 지금 4번 문제는 재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카페에 있는 자료는 그쵸 여기서 주어 하나가 좀 바뀌어서 제대로 올라가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원본 문제 그대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은 원본 문제에서 뭐가 틀렸는지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4번과 5번 문제의 특성을 말씀드리도록 하는데요. 4번과 5번 문제는 요게 그 인역적 2차 문제랑 지방지 문제에서 나왔던 빈칸 추론에 숫자 들어가는 문제 그것을 타깃으로 해서 만든 건데 인역적 2차 문제보다 얘가 조금 더 어려워요. 어렵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4번하고 5번이 지금 실강분들의 점수를 봤더니 둘 다 한 50%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4번은 이제 좀 이따 제가 문제를 어떻게 고쳤는지 조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 제가 이제 수업을 해보니까 아까도 그런 댓글이 나왔는데 숫자만 보면 가슴이 떨려요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숫자가 나오더라도 그쵸 풀 수 있다 라고 이겨내면서 푸셔야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4번 문제 해설을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면서 아까 실강 라이브 할 때 어디서 사실 문제가 있었는지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 지문이 제가 얘기했죠. 그 2017년도 그 민경채 민간 경력자 그 채용 시험 있잖아요. 그죠? 그 지문을 가져서 저희가 문제를 만드는데 이게 민경채 문제가 아니라 그 민경채 그 문제의 지문을 가져가서 저희가 문제를 만들다가 주어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읽으면서 저는 그냥 좀 빨리 이렇게 읽고 좀 검토를 해가지고 제가 아까 해설은 제대로 했는데 이게 주어가 바뀐 거를 미처 못 잡아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런 좀 단순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설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자, 봅시다. 지진의 강도는 리히터 규모와 진도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중에 리히터 규모는 미국 지질학자인 찰스 리히터가 지진의 강도를 절대적 수치로 나타내기 위해서 제안한 개념입니다. 절대적 수치다. 리히터 규모는 지진기에 기록된 지진파의 최대 진폭을 측정해 수학적으로 계산하는데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마다 고유의 리히터 규모값이 매겨진다. 절대적 수치. 근데 리히터 규모는 지진파의 최대 진폭이 그러니까 10배가 될 때마다 1씩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 3.0, 4.0, 5.0이 돼 있을 때 여기가 지금 보시면은 그쵸? 최대 진폭이 10배가 될 때마다 1씩 증가하니까 여기서 될 때 10배, 여기서 되면 10배, 10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리히터 규모는 최대 진폭이 10배가 될 때마다 숫자는 하나씩 증가를 하게 되는데 와 지진 에너지는요. 와 진폭이 10배가 될 때 에너지는 32배가 된대. 좀 무섭다는 느낌이 드네요. 진폭이 10배가 되는데 에너지는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 규모 2.0과 3.0의 에너지 차이는 32배가 되는 거야. 되게 무섭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리히터 규모 숫자말이 한 자리까지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자 규모가 지금 5.6 또는 규모 5.6의 진을 표시가 되는데 가령 자 규모가 3.0인 지진의 지진파 최대 진폭은 규모가 5.0인 지진의 최대 진폭의 몇 배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오류가 생겼어요. 요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카페에서 올린 자료는 이게 더 고쳐져 있어요. 주어가 바뀌었네. 이게 지금 5.0이 돼야지. 5.0인 지진의 최대 진폭은 3.0 지진의 최대 진폭보다 크게 서 작겠어. 크게 되는 거지. 왜냐하면은 2에서 3으로 3에서 4로 4에서 5로 가면 더 커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아까 처음에 풀었을 때 죄송합니다. 문제 오류예요. 숫자가 바뀌었는데 주어가 바뀌었는데 이거를 그대로 낸 거야.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문제 제기하셨던 분들이 맞았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5.0이 더 크잖아. 그러니까 5.0이 3.0의 몇 배다라고 되어 있는데 숫자가 이렇게 바뀐 걸 제가 인지를 못해서 만약에 이게 원래대로 하면은 3.0하고 5.0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가 더 작으니까 100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송해요. 요거를 5.0으로 좀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3.0으로, 아이고, 너 왜 이렇게 안 바꿔지니? 자, 5.0이고 얘가 3.0으로 이렇게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는데, 자,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사실은 이 5.0, 3.0의 숫자 바뀜 때문에 이거 헷갈린 게 아니라 200배를 찍으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자, 숫자가 1씩 올라가면 이게 10배씩 지진의 낙폭이, 진폭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근데 숫자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자, 3.0에서 5.0으로 숫자가 2번 바뀌었어. 그럼 이거 뭐야? 3.0에서 4.0이 되었을 때 10배, 4.0에서 5.0이 되었을 때 10배니까 10의 2승이잖아, 10의 2승. 그러니까 이건 몇 배가 커지게 된 거야? 100배가 커지게 된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그쵸, 10 곱하기 2라고 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여기 뭐라 되냐면은, 최대 진폭이 10배가 될 때마다 숫자가 하나씩 증가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3.2.02, 4.0이 되면은 10배. 그리고 4.0이 5.0이 되면 10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곱하기 10이니까 10이 2승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5.0은 4.0의 100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200배가 아니라 100배라고 써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아까 이제 제가 실강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때 원래 이 자료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3하고 5가 그쵸 바뀌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미처 인지를 못하고 제가 그 해설은 제대로 했죠. 숫자가 커지면 당연히 진폭이 커지는 거고 지진 간격 세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처 그러니까 저희가 질문을 수정하다가 이런 거 바꾸는 걸 좀 미처 좀 제대로 못 봤습니다. 죄송하고요. 요렇게 좀 꼭 바꿔서 다시 한번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문제 제기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박수 박수. 제가 다음 주 3월 2일 날 어쨌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서 3월 2일에 여러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도록 할게요. 와, 청어랑 이제 실력이 너무 높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200배는 아니라 어쨌든 100배다. 그리고 3이 5보다 작으니까 3은 5의 100분의 1, 5는 3의 100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들 니은이 나오게 되는데 3.0인 지진의 에너지는 4.0보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3.0에서 4.0이 되는데 자, 이게 진폭은 10배가 되지만 와, 너무 무섭다. 지진 에너지는 32배가 된대. 똑같은 문제죠? 3.0은 4.0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32배야. 32분의 1배야. 시작. 32분의 1배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지문을 읽을 때, 그러니까 답이 2번인데, 핵심적인 건 뭐냐 하면은, 우리 또 상식이기도 하죠? 지진 강도 맨날 나오죠. 일본에 무슨 열도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지진 강도는, 그쵸, 숫자가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세진 거 아시죠? 뭐 얼마 전에 지진 뭐 6.몇 일어나고 막 이런 사건도 있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가면 지진이 세지는 거야.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날 때 진폭은 10배, 와, 지진 에너지는 32배가 된다. 되십니까? 그래서 요 문제는 문제를 저희가 그러니까 가공해서 만들다 보니까 원래 의도와 다르게 순간적으로 요게 지금 크고 작은 숫자를 이렇게 바꿔놓은 걸 미처 못 잡아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고쳐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혼란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다음부터는 좀 더 꼼꼼하게 검사하도록 할게요. 이어서 5번 문제. 이제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민경채 지문을 저희가 가공해서 만들었고 5번 문제는 이제 저희가 그 이중호 선생님의 글에서 따서 만든 문제인데 이 문제도 되게 재밌고 또 함정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5번 문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 민경채 지문을 발췌해서 좀 변형해서 수정해서 이렇게 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도 이분 글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쉽게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구 선생님의 그 책에서, 새열린 경제학이라고 하는 이건 어쨌든 간에 책에서 발췌해서 이제 만든 문제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슷한 난도로 나오네요. 왜냐하면 지금, 얘도 정답률이 지금 실시간 정답률은 아니고 50일이었는데 지금 실시간 정답률은 다시 51%에서 48%로 떨어지고 있네요, 지금. 그쵸?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요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가서 보고서님이 자꾸 읽어도 100분의 1 같이 보인다고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근데 상수로 생각하더라도 100분의 1은 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은, 숫자가 늘어나면 지진 강도가 세진다는 거잖아.
그런데 100분의 1은 지진 강도도 약해진다. 진폭이 더 약해진다는 건데 그거는 상식적으로는 약간 맥락이 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 5번 문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숫자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이냐? 라고 돼 있는데 이 문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별건 아닌 함정인데 거기서 걸리셨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함정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함정에 걸릴까봐 뒤에다가 기억 교육을 2번 넣었거든요. 근데 어찌 되었든 간에 요거 같은 경우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기업과 니은이 들어갈 숫자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 자, 이렇게 돼 있죠? 주식 옵션을 일정한 시점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만다. 다시 말해 주식 옵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와 같은 조건으로 주식을 살 권리를 갖게 된다. 예를 들어 1년 후 어떤 회사의 주식을 주당 2만 원의 가격으로 3만 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하면서 주식 옵션의 개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1년 후에 주식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큰 이득을 얻을 수가 있다. 그때 주식 가격이 어떻든 옵션 계약에서 미리 정해진 가격만 지불하면 그 주식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까지 그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주식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지불하면 그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하죠. 따라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주식 옵션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식 옵션을 행사했을 때의 득과 그 어떤 그 특성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투자 대상으로서 주식 옵션 갖는 매력은 운이 좋으면 얼마든지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손실은 일정한 크기로 제한된다는 데 있다 하면서 주식 옵션의 매력, 즉 특성이 있어요. 뭐냐면 상방은 뚫려 있는데 하방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운이 좋으면 얼마든지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손실은 제한한다. 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여기 보세요. 100만 원을 지불하고 6개월 후에 A회사의 주식을 주당 3만 원에 500주에 살 수 있는 옵션을 구입했다고 치자. 그러면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지불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지금 뭐냐면은 3만 원에 500주를 사는 거야. 3만 원에 500주를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웬일이야. 이렇게 그 옵션을 샀는데 6개월에 주식 가격이 7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쵸? 7만 원으로 올랐다고 합시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 사람 만약에 3만 원에 500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야? 시작. 그쵸? 1,500만 원을, 그쵸? 원래는 어치를 사게 된 거야. 그치? 자, 그런데 뭐냐면은 6개월 후에 주식 가격이 웬일이야? 7만 원으로 올랐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얼마가 되는 거야? 그쵸? 57에 아무리 요거 좀 어려워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3,5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 이익을 갖다 얼마나 얻을 수가 있을까? 자, 원래대로 3만 원이었으면 1,500만 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주식값이 7만 원 올라서 3,500이 되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함정은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여기서 2천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하면은 여기서 헷갈려도 니은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 2천만 원의 그쵸 이익 중에서 결과적으로 자 100만 원 옵션비를 지불했잖아. 여기 보면 100만 원을 지불했다. 위를 보게 되면 옵션 계약에서 미리 정해진 가격을 지불하면 이라 돼 있죠. 그러니까 가격을 갖다 지불한 거지. 그러니까 100만 원을 빼줘야 돼. 그럼 여기서는 실제 얻은 이익은 얼마? 1,900만 원이 되는 거죠. 100만 원을 투자해서 6개월 후에 투자 비용을 제외하고서 1,900만 원의 이익을 얻었으면 대성공이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만약에 주식 가격이 더 높아지면 한정없이 계속해서 이득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주식 가격이 낮아졌을 때 최악의 경우 그 옵션을 포기해버리면 그만이죠. 근데 옵션을 사는 가격, 여기 위를 보세요. 옵션 계약에서 미리 정해진 가격만 지불하면 주식을 살 수가 있죠. 그럼 옵션에서 미리 정해진 가격을 지불하면 주식을 옵션 계약에서 살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얼마를 지불하고 그 옵션을 산 거야? 100만 원을 갖다 지불해서 산 거잖아. 근데 주식 가격이 낮아지면 나 안 살래. 나 안 사. 그러면서 100만 원을 포기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손실은 어디에 한정돼 있어? 100만 원과 같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요거는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약간 함정이 있다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그냥 빨리 그때 우리가 풀 때 1,500, 3,500, 합하면 2,000 이렇게 넘어가겠지만 초기에 어떻게 보면 투자 비용이죠. 100만 원을 빼야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2000을 만약에 내가 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요것 때문에 전 요게 그래도 실수를 좀 방지해준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반대로 이제 옵션에서 주식 가격이 낮아지면 최악의 경우 옵션비를 그냥 포기하면 되잖아. 그럼 옵션비가 초기 투자금이잖아. 이게 100만 원이잖아. 그래서 요거는 2000에서 만약에 여기서 2000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100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빼야 되는 데까지 가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1900만 원이 되고 얘는 1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이중근 선생님 경제학 물론 생각나서 재밌었어요 라고 하는데 저는 이준 교수님께 사인도 받았어요. 사인도 받았습니다. 제가 이분의 글쓰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이전에. 그래서 경제학을 잘 몰라. 경제학 같은 걸 제가 뭐 깊이 있게 하는 건 전혀 아니고 이제 이준구 교수님의 그 글 쓰는 방식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책을 어떻게 그렇게 구성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전공서적이고 전공에 대한 이야기인데 글을 쓸 때를 보면 글은 완전히 우리같이 이제 보통 사람들, 어떻게 보면 숫자 되게 취약한 사람들,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그런 상식과 전문 용어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글을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준구 선생님 같은 분이 워낙에 뛰어난 경제학자 그러시기도 하지만은 저는 사실 인문학자 같아요. 진정한 인문학자들은 글을 쉽게 쓰고 되게 이렇게 쉬운 글 속에서도 약간 울림이 있게 써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굉장히 좋아했던 글 쓰는 방식, 그 스타일이 이준구 교수님이셨고, 제가 직접 만난 건 아니고, 제가 예전에 출판했던 그 출판사가 이준구 선생님의 전공책을 출판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법문사를 기억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담당자 분께, 제가 이준구 선생님 팬이라고, 글 너무 좋아한다고, 근데 경제는 하나도 모른다. 그랬더니, 이준구 교수님께서 경제학 관련 책 있죠? 그 책에 사인을 해가지고 저한테 갖다 주셨어요. 직접 만나 뵌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저희 집에 이준구 선생님의 친필 사인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있어요. 갑자기 이거 보니까 굉장히 생각나 되게 자랑하고 싶네요. 그래가지고 어찌되었든 어찌되었든 갑자기 그 생각이 납니다. 은퇴는 굉장히 작년에 하셨어요? 되게 원로 교수로 계셨을 텐데 아마도 연세가 되게 많으시지 않나요? 그래서 anyway 저야 경제학과가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좋아하는 그 인문학자, 그 경제학자의 글쓰기 스타일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저 오늘 한번 4번과 5번을 풀었는데 둘 다 이제 반타작했던 문제들인데 여러분 좀 어떠세요? 풀고 나서 기분 나쁘다, 기분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고 특히나 함정했을 때 함정행 약간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도 약간 한번 이런 문제들 한번 가져와 볼까요? 저희가 사실은 문제를 되게 약간 난도 있는 것도 좀 많이 좀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쓰지 못한 문제들이 좀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해서 그걸 따로 이렇게 폴더를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는 거죠. 시험이 만약에 좀이라도 어렵게 나면 근데 문제 쫙 풀어버리려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문제 조금씩 섞으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되게 잘 푸셨네요. 6번 문제 잘 푸셨고 오늘 4번하고 5번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사실은 진짜 저기 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오늘 1일 1독도 다 빈칸 추론 숫자 문제였어요. 오늘은 이제 1일 1독이 그게 원래 여기가 약간 제가 스타일을 좀 이렇게 맞춰서 문제를 내고 싶어가지고 1일 1독을 기부를 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빈칸 추론해서 계산한 문제인데 이게 너무 여기속시다 걸리면은 저 너무 혼날까봐 이걸 뺐어요. 뺐는데 다음에 기회 되면 그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약간 지문은 매우 좋은데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 숫자 계산하는 거. 그래서 그거 한번 다음에 기회 되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제 6번 문제. 자, 한번 우리 강화약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집게에 대해서 얘기하죠. 근데 집게는 세계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요. 여기 주먹 두께 나오죠, 반면. 그러니까 이거는 좌우대칭형의 타원형 도구야. 그러니까 집게는 그냥 퍽퍽퍽 이렇게 찍는 건가 봐. 근데 주먹 도끼는 뭔가 이렇게 갈아서 만든 거죠. 근데 이건 동아시아에서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먹 도끼 주목했던 것을 인류의 진화 과정의 열쇠라고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아동 심리 발달 단계에 따르면 12세 정도 되면 형식적 조작기에 도달하게 되는데 자, 주먹 도끼처럼 이렇게 3차원적, 입체적이고 대칭적인 물건을 만들 수 있으려면은 적어도 이런 형식적 조작기 수준의 인지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야. 12세 정도. 그치? 그러니까 모비우스 사슬은 뭐냐면은 주먹 도끼가 발견되지 않은 인도 동물을 기준으로 모비우스 라인을
그쵸, 그었어요. 그래서 서쪽은 유럽, 아프리카, 주먹토끼 문화권, 동쪽인 동아시아, 얘는 집게 문화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동아시아는 집게만 있고 이런 주먹토끼가 없었으니까 야, 동아시아가 서쪽보다 문화, 지적인 능력이 더 떨어졌을 거라고 추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이거 뭐야? 경기연천 전공리. 이거 한국사 시간 이런 걸 배워? 아, 그래요? 이게, 이런 걸 한국사 시간에 배워요? 한국사 시간에 막 집게, 주먹도끼 막 이런 걸 배웁니까? 아, 그렇구나. 형식적 주작김 이런 것도? 그렇구나. 어쨌든, 그렇구나. 저는 솔직히 전 국사를 예전 학교 다닐 때 안 좋아했습니다. 매우 안 좋아했습니다. 왜 안 좋아했냐? 너무 좀 약간 지엽적이고 외우는 게 힘들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국사를 매우 안 좋아했습니다. 안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저희는요, 그때 뭐가 있었냐면은, 진짜 웃긴 얘기 해드릴게. 마제, 석기, 타제, 석기,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마제, 타제 이게 있었어요. 자, 문제 내겠습니다. 마제, 타제가 뭘까요? 마제, 타제가 뭘까요? 마제랑 타제가 뭘까요? 마제는 갈맞자, 갈아서 만들었다. 타제는 깨서 만들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갈았다, 이거는 깼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깬석기, 간석기 이걸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거야. 그래가지고 난 처음에 마제가 뭔지를 몰랐어. 왜냐면 그때는 한자를 막 공부를 많이 안 했을 때라. 그래서 이게 갈맞자라는 걸 알고 나중에 간석기구나 이걸 알았지. 그전에는 뭐 깼다 뭐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마제가 미제인가 막 이러면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4번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데 일단은 저희 수업을 좀 나가지고 계속 지금 질문이 나온 걸 보니까 제가 어찌 되었든 간에 수업이 이건 좀 끝난 다음에 검토를 할게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 수업을 좀 해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어찌 되었든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과 좀 상충되는 부분이 4번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질문이 나오는데 조금 자 일단 저희가 수업을 일단 나가고 제가 수업 끝난 다음에 검토를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다음 주에 알려드리거나 아니면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나머지 문제 좀 집중해서 나머지 문제 좀 먼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 6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죠. 기억에 대한 평가를 가장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동부의 동쪽 위치한 국가에서 발굴된 좌우 대칭 형태의 타원형 석기가 전기 구석기 시대에 유물로 확증된다면 기억은 강화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뭐냐면은 좌우 대칭 형태의 타원형 석기라고 하는 게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뭐가 되는 거지? 집게가 아니라 이게 바로 뭐냐면은 주먹도끼예요. 그럼 얘는 지금 뭐냐면 주먹도끼라고 하는 게 어디서만 나왔다 그랬어요? 유럽이나 아프리카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 쪽에선 나오지 않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기억의 입장을 지금 강화하는 거야? 강화하는 게 아니야? 그죠? 강화되지 않게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구석기 시대에 인류가 형식적 조작기에 도달했음을 보여준 도구. 그러면은 형적 조작기에 도달했을 때 이게 주먹도끼에 나온다 그랬잖아. 이게 동아시아에서 추가로 발굴되었다. 근데 여긴 지금 뭐라고 했냐면 동아시아에서는 이런 게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쵸. 얘 같은 경우는 그쵸. 야, 위에 있는 글에서는 야, 주먹도끼 같이 좌우가 이렇게 완벽하게 대칭적이고 지적력이 발달해야지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동아시아에서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모비우스 학설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동아시아가 더 지적력이 떨어져라고 했는데 자, 이런 것이 지금 추가로 발견됐다 그러면은 반박이 되는 거죠. 반증이죠. 반증이니까 약화된다. 이거 맞네요. 자, 문제 내겠습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집게를 만들어 사용한 인류보다 주먹도끼를 만들어 사용한 인류가 더 많다. 이거. 집게를 만들어 사용한 인류보다 주먹도끼를 만들어 사용한 인류가 더 많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기억이 강화돼요, 여러분들? 아니죠. 지금 모비우스 학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거죠. 바로 뭐냐면은 주먹도끼가 발견되지 않은 게 인도 동부야. 그치? 그리고 이 서쪽 지역은 그쵸. 발견됐어. 근데 여긴 발견되지 않았어. 그러면 발견된 지역이 그쵸. 발전 속도가 더 높다. 지적의 능력이 더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발견을 근거로 해서 그 지역 문화권을 이뤘던
우리 조상들의 지적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떤 게 더 많다 이런 것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글의 논지, 특히 기억에 대해서 무엇이다? 정확히 무관이다. 됐습니까? 희찌님 정확히 얘기했네요. 본문이 참이라고 해도 그쵸, 뭐가 된다? 입증할 수 없다. 참과 거짓을 확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6번의 답은 몇 번 되겠습니까? 2번에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잘 푸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번 2번까지, 6번까지 한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한번 1일 1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독 하기 전에, 파이널 특강에, 자, 이거 광고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등앱을 논리 특강이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특강이 워낙에 유명해요. 제가 막 유명하다고 하니까 약간 무안합니다. 무안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발등앱을 특강은 시험 보기 직전에 정말 급하신 분들을 위한 압축, 정리, 문제풀이 특강이 되는데 근데 요즘 논리 교수님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그래서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논리에 대해서 기화도 못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막 기화를 해야 돼요. 그림 그리면 안 돼요. 뭐 이랬던 분이 많아가지고 정말 기초부터 제가 해드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워낙에 교수님들이 많아가지고 예? 요거 같은 경우는 남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되게 고민이에요. 너무 쉽게 하면 너무 기초반 유지가 되고 또 그렇다고 이제 막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발등의 불이라고 하는 그 특강의 맛이 사라지니까 난도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작년에 이어서 조금 더 강화된 그러나 전체적인 틀은 좀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최종 정리 특강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흑백모의서 특강도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100은 괜찮아. 100은 그냥 지금 시험의 난도에 맞추면 되는데 흑의 난도를 어떻게 맞출까가 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정말 매운맛으로 가야 되나? 이건 좀 고민이 돼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이것도 지금 고민 중이고요. 이제 파이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저하게 실전 시험에 맞추겠어요. 그러니까 얘랑 얘는 약간 어려운 문제가 들어가도 결과적으로 시간 단축을 위한 훈련이라고 보면 되는데 마지막 파이널 이외에는 철저하게 실전 국가직과 지방직의 그죠 난도와 유형에 맞춰서 여러분들 최종 전공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공검님이 흑백모가 제일 기대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거야. 어떤 분들은 막 세게 내라 막 이러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세게 내면은 이거 너무 시험보다 어려운 거 아니야 하면서 좀 약간 그러신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좀 계속해서 고민 중입니다. 고민 중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1일 1독 7번부터 1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는데, 오늘은 좀 약간 앞에 있는 문제 풀 때 시간이 걸리실 것 같고, 제가 2번 문제도 그렇게 빨리 잘 풀 줄 몰랐어요, 논리도.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무난한 질문 가져갔습니다. 좀 상식적인 글이 되겠습니다. 슬롭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아셨어요? 원래 음식 찌꺼기와 오물을 의미하는 슬롭은 AI가 대량 자동 생산한 콘텐츠 중에서 맥라인과 사실상 결여되어 있음에도 알고리즘 등에서 확산되는 콘텐츠로 정의된다. 슬롭의 개념이 나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슬롭은 플랫폼 취미 사용자들의 취향과 상관없이 추천 게시물로 뜨고 있다. 이들이 검색하여도 하는 슬롭이 추천 게시물로 뜬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은 바로 뭐야? 플랫폼 사용자들이 검색하여도 안 하는데 뜨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추천 시스템과 대량 생산을 꼽는다. 이들에 따르면 전문가들에 따르면 플랫폼은 개인의 취향에 맞는 게시물을 찾아 사용자에게 추천하지만 이들이 같은 유형의 영상만 반복해서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선호와 다른 콘텐츠를 추천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같은 게 나왔습니다. 자, 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플랫폼 사용자들이죠. 그리고 이제 디귿에 나오는 이들은 바로 뭐냐면은 그쵸 같은 영상만 보는 것을 반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플랫폼 사용자들이 되겠죠. 답이 하나가 이미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9번에서 기업과 리을 중 지시 대상이 같은 것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기업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 취향이 아니지만 취향과 상관없이 게시물이 뜰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무 똑같은 유형만 보면은 싫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다른 콘텐츠를 추천하기도 한다. 맨날 손잡고 이 영상만 봐. 그러면은
다른 콘텐츠, 갑자기 문근육 선생님이 나오기도 하고 막 이렇다는 거죠. 이 추천에 슬럽이 끼어든 이유는 슬럽이 많아져서다. 그러면서 첫 번째 여기 나왔는데 추천 시스템을 얘기하고 두 번째 대량 생산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색하지 않는 슬럽이 뜨는 이유 첫 번째 추천 시스템, 두 번째 대량 생산. 대량 생산의 이유가 무엇일까? AI 자동화 때문이다. 그러면서 에이전틱 AI가 어떻게 이걸 생성한지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사들은 에이전틱 AI를 이용해 저비용으로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슬롭을 만들고 이것이 많은 이용자에게 노출되면 이들은 콘텐츠의 품질이나 사실성과 무관하게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그럼 이들은 바로 뭐야? 그쵸. 바로 게시자들이 되겠죠. 자, 답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바로 뭐냐면 슬롭의 개념과 슬롭이 추천 게시물로 뜨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슬롭을 보면서 휴식한다 생각하지만 슬롭을 볼 때도 결국 뇌가 짧고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이면서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도파민 분비되면 쾌락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지만 뇌가 휴식 모드로 전환되지 못한다. 그러면서 휴식을 못하는 뇌, 특히나 전두엽이 발달한 청소년기에 슬롭이 뇌를 휴식 못하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은 크다. 자, 슬럽으로 뇌의 피로가 증가하면 조건부니까 표시하도록 할까요? 사고력과 창의력 발달이 저해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슬럽의 그죠 문제, 폐해가 나와 있네요. 두 번째, 정보의 품질이 떨어진 슬럽은 지금 콘텐츠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가령 AI를 활용해 가상의 전문가를 만나 허위 광고 사례는 그쵸. 거짓 정보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러한 슬럽을 다시 AI가 학습하면서 AI가 생성한 정보의 편합성이 강화된 문제도 있다. AI는 방대한 정보 중에 무엇을 학습하죠? 이를테면 예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가에 들어갈 말은 자, 슬럽을 학습하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슬럽이 퍼지면 AI가 그걸 다시 학습하고 AI가 다시 학습해서 이것을 진실이냐 퍼지면 다시 AI가 학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문제를 얘기할 때 앞하고 뒤를 같이 보셔야 돼요. 뒤를 보게 되면은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팀이 생성형 AI에 매력적인 사람 질문하면 백인, 가난과 범죄는 흑인, 테러를 쓰는 중동 남성을 정답으로 제시한다. 이거 이는 예시를 갖다 요약해줘. 온라인에 검색했을 때 자주 뜨는 이미지를 AI가 일반적으로 통용된 정보로 인식하고 학습한 결과래. 그 다음에 답도 나오네요, 여러분들. 8번 문제의 정답이 나오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AI는 방대한 정보 중에 네모를 학습한다. 이를테면 예시가 나오고 이는 뭐뭐한 결과다. 인가가 나오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들어갈 건 뭐냐면은 AI가 슬롭을 학습을 할 때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죠. 자주 뜨는 이미지를 일반적인 정보로 생각한다. 8번 답이 나오네. 자주 뜬다. 그러니까 많이 검색에서 노출되는 거죠. 그것을 일반적이다. 보편적인 정보를 인식한다. 8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한국에서는 2020년 1월부터 AI가 만든 콘텐츠가 사회에 미친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서 AI 기본법이 시행된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를 갖다가 넣고 있죠. 그래서 규제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AI 콘텐츠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슬럽에 대처하는 것은 이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달린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비판적인 능력을 갖추고 콘텐츠의 맥락을 읽어 사실 여부를 구분하는 AI 리터러시는 더 중요한 능력이 될 것이다. 전혀 어렵지 않은 글이었죠? 맨 앞에는 슬럽의 개념, 그죠? 슬럽이 이렇게 계속해서 뜨는 이유. 그리고 슬럽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문제점의 원인을 갖다가 분석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슬럽에 대한 예방, 대안 차원이 나와 있죠? 첫 번째는 규제.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비판적 수용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 글이었는데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정답률 80%. 이 글에서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슬럽을 보면 볼수록 피로가 줄어들고 집중력이 높아진다. 아니, 이 글을 읽으셨을 때 줄지 않으면 찍을 수 없는 선택지. 1번은 정답은 절대 아니죠. 반대 완전 문제죠. 두 번째, 플랫폼에 노출된 슬럽은 사용자가 한 번이라도 검색한 내용에서 생성된 거래. 그럼 봐봐. 한 번이라도 검색한 내용이라고 하는 관련이 있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취향과 상관없이. 나오죠? 그러니까 취향과 상관없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본인의 기존 선호와 상관없이 다르게.
그러니까 이렇게 뜨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 추천 시스템과 대량 생산 때문이라고 얘기했죠? 위에 있는 글을 보면 오히려 내가 한 번도 그쵸 검색한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뜰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X가 되죠. 자, 청소년 전두엽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 청소년의 사고력과 창의력 발달은 저해된다.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뇌가 휴식하지 못하면 저 피로가 증가하면 사고력과 창의력 발달이 저해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은 도파민이 분비되면 쾌락과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다. 근데 도파민이 분비되면은 쉬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로가 증가하면 사고력과 창의력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두엽에서 분비가 되면 무조건 얘가 되는 건 아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논리적 비약이 있네요. 마지막 에이전틱 AI가 생성한 슬럽은 플랫폼 내부 시스템에 의해서 추천 게시물로 노출될 수 있다. 맞습니다.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플랫폼 내부 시스템에서 내 취향과 상관없는 슬럽이 그쵸. 이게 추천 게시물로 나올 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맞죠. 그런데 그 AI 내부 그러니까 에이전틱 AI가 생성한 건 바로 뭐죠? 대량 생산의 그런 어떤 기제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되십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8번 문제, 다음 주 가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대다수가 되는 정보를 보편적인 정보. 그러니까 많이 뜨는 정보를 가장 일반적인 정보로 이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9번 문제,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8번 문제, 대다수가 되는 정보를 보편적인 정보로 인식한다는 거 이건 당연히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겠고요. 뒤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속도가 너무 빠르네요. 인증 도장을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증 도장. 내가 수험 생활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자, 빨리 인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증해 주세요. 자, 됐습니까? 그래서 인증 반드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8번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9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맥상 기억과 일 중에서 지시 대상이 같은 것으로 묶인 것은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그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억, 디귿이 같고 니은하고 릴은 각각 다른 의견이 되겠죠. 기억과 디귿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기억과 디귿은 플랫폼 사용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어요. 마지막 10번 문제, 강화약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논제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면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술적 진보를 통해 AI 콘텐츠 생산 단계에서 슬럽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다면 이 글의 논제는 약화된다. 이렇게 돼 있죠? 기술적 진보를 통해 자 슬럽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다면 약화된다라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약화되기 위해선 반박을 하든지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지금 뭐라 되어 있냐면은 자 9번에 이 앞에 있는 질문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한국에서는 AI 기본법이 시행이 됐는데 여기서 뭐라 되어 있냐 AI 콘텐츠를 완벽하게 차단한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슬럽에 대처하는 것은 이를 이용한 사람에게 달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를 보게 되면은 자, 뭐라 돼 있죠? 자,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다 되는데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반박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반박이니까 약화 맞습니다. 10번의 정답들 좀 볼까요? 88% 높네요. 두 번째, 플랫폼의 책임 강화만으로도 AI 콘텐츠 악영향을 임계치 이하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면 이 글의 논제는 강화된다. 지금 이 글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플랫폼의 책임 강화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다. 플랫폼이 아니라 개인의 비판적 수용력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거지. 선생님 그게 아니라 플랫폼이 정신 차리고 제대로 책임지게 이거를 규제하고 관리를 하게 되면은 충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악영향을. 반박하지? 그럼 얘는 약화. 마지막 AI 리터러시 교육을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슬럽 콘텐츠의 손동력 확률이 현재에 낮다. 리터러시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건 일치가 되죠. 마지막에.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강화된다. 맞습니다. 따라서 10번의 답은 몇 번 되겠어요? 2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1일토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시즌 4의 문제풀이가 끝났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4번에서 하나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3.6하고 5.0이 그게 아마도 바뀐 것 같은데 제가 확실하게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댓글이나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거를 해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번 문제는 지금 생방송 중에 검토하다 보면 이게 정신산란해집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제가 검토를 하고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요. 요거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수정해서 올려야 되니까 오늘 동영상은 바로 업로드가 좀 안 되고 저희가 확인을 하고 올려드리는 게 아마도 약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문제를 만들 때 좀 약간씩 이렇게 뭐가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하고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지금 뭔가 이렇게 질문이 있어요. 리클리님께서 출발선과 결승선 중에서 한 개만 풀려고 하면 무엇을 더 추천하냐? 저는 출발선이요.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국가직이 끝난 다음에 지방직까지 최우선 모의고사가 나오지만 계속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좋은 문제를. 그럼 차라리 출발선 푸시고 그 다음에 지방직 때 결승선이나 뭐 최우선 푸시고 순차적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다음 주가 3월 2일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도 본부에서도 저한테 3월 2일 날 그날 아세요? 수험생들은 모르죠. 하지만 그 속세에 산 사람들에겐 매우 중요한 날이에요. 뭐예요? 대체휴일입니다. 대체휴일. 근데 대체휴일 때 이제 저희 연구소도 쉬거든요, 사실. 그래서 강의를 하실 거냐고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저 그냥 하려고요. 여러분들 만나려고. 싫어요? 싫어요? 그냥 쉬어요? 그냥? 예, 아니 저도 약간 좀 미안한 게 제가 이 라이브를 한다고 강의를 한다 그러면은 뭐 저희 직원분들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카메라 팀도 오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일이 좀 많아져. 그런데 그래도 저희 지난주 구정이었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싫다고 하면은 그냥 안 할게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음 주는 그러면은 제가 그날 수업이 없어요. 그날 3월 1일 날 지금 딱 이제 그 다음 주 특강까지 딱 한 주가 딱 쉬어서 사실 다음 주 월요일에 제 수업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3.1절 맞이 푸짐한 뭐 역사 뭐 선물을 좀 준비를 해야 되나?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다음 주에 좀 좋은 문제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그 4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류 검토해서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 제가 마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3월 2일 날 수업합니다. 저 오전, 오후 다 수업 없어요. 여러분들만 위해서 지금 나오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 월요일 수업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공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한 주 동안 열심히 하시고요. 월요 라이브를 통해서 일지를 점검하고 또 새로운 한 주를 기획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